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주모 노무사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지난 연기 때는 제가 직접 실강을 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작년에 했던 강의들을 이렇게 교과서 강의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지만 하여튼 그동안에 저는 또 열심히 우리 또 국가에서 주관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가지고서 우리 현장에 있는 여러 기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컨설팅을 열심히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 컨설팅을 누구랑 했느냐? 바로 저하고 공부하셨고 그래가서 합격하신 제 제자들, 우리 후배 노무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평가들을 받았고 또 앞으로도 또 계속해서 그런 기회들을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어느 순간 이제 여러분들이 경력도 조금 쌓이고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컨설팅을 할 수 있는 뭔가의 시기가 되었다고 그러면 저하고 같이 이렇게 컨설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책에서 배웠던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겪어보면서 내가 노무사로서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더 잘 알게 됩니다. 우리가 책으로 배운 것만 가지고서 경영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는 없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 내가 경험해보지도 않은 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노무사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선생님도 많이 있지만 저는 이런 거예요. 제가 노무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노무사로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노무사로서 무엇을 배워야 될 건지 이런 부분들이 그것이 또 책에 나와 있는 글로 쓰여져서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거하고 제가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그것들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풀어내는 그 의미들하고는 엄청난 차이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후배 노무사님들 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할 때마다 자기네들이 신봉사 눈을 뜨는 것 같다고 왜 자기네들은 이걸 못 봤는지 모르겠다고 이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거 왜 그러냐? 결국은 제가 여러분들보다 그래도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 기업들을 돌아다보면서 같은 얘기를 했는데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것들을 보면서 이것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해야 되는가를 수없이 더 많은 고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병원에 갈 때 의대 갔다 온 사람들 또는 한 번도 피부과 출신인데 갑자기 암 치료를 하겠다고 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믿겠냐 이겁니다. 절대 아니겠죠. 그러나 이 암 분야에서 여러 해 동안 그 경험들을 쌓아오면서 여러 환자들을 본 사람, 직접 수술을 해본 사람, 이런 사람한테 여러분들은 가기를 원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잠깐 소개를 한다면 저는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컨설팅 회사로 운 좋게 들어갔어요. 그때가 IMF가 한 2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열심히 일할 때 제가 미국에서 일하고 있을 때 IMF가 났습니다. 그리고 IMF가 나서 저도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다가 IMF 나니까 미국에 있던 친구들이 저보고 야, 너 한국 망했으니까 돌아가지 말고 여기에 그냥 영주권 신청해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봐. 이런 이제 얘기들을 했는데 저는 무슨 소리냐. 대한민국을 구하러 같이 가야 된다. 우리나라 국민들 다 금까지 모아가지고 그렇게 나라 살린다라고 그러고 있는데 나만 여기서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제가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먼저 한 프로젝트가 바로 그때 여러분들이 지금도 야, 도대체 이게 뭐야? 라고 하는 역량 중심의 인적 자원 관리들. 즉, 그러니까 서구라고 해봐야 미국을 말하는 거예요. 미국식 인사 관리들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즉, IMF가 왔을 때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이런 인적 자원 관리 방식이 잘못됐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IMF 사태를 맞은 것이다. 그러면 그 IMF의 주축이 누구예요? 우리를 구제해주겠다고 들어온 주축이 결국은 그 돈이 다 미국에서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런 돈을 벌 수 있었고 그런 시스템들을 구축할 수 있었던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다행히도 제가 그때 또 미국에서 있으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그래도 나름대로 아시아에서 2명 뽑혀가는데 제가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 경험들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컴피턴스 베이스드 HR을 저희가 GS 그룹에다가 이제 GS 칼텍스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보편화시킨 작업들을 했었고 그것들이 이제 퍼져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지금 역량 중심의 인적 자원 관리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역량 중심의 인적 자원 관리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씩 말이 다르거나 좀 느낌이 다른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이거는 제가 조금 이 원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미국 걸 그대로 갖다 적용을 못 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아듣는 방식으로 뭔가를 이렇게 해줘야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좋아하는 어떤 받아들이겠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뭔가를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원전의 것과 우리나라에 적용시키는 것들 사이에서 조금씩 변형을 시켰던 겁니다. 거기에다 기업에 맞춰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보면은 정말로 그런데 저는
미국에서도 또 한국에서도 우리가 컨설팅을 할 때 우리 고객들은 다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도 다 달라야 된다. 그래서 나오는 솔루션도 해결책도 다 다를 것이다. 이렇게 배웠는데 여기서는 어느 걸 하나를 베끼면은 다른 회사에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노무사님들 이번에 후배님들 저한테 많이 이렇게 사실은 우회적으로 지적당하신 분들 엄청 많습니다. 그렇게 할 거면 왜 그냥 갖다가 베끼고 회사 이름만 바꿔넣기 하면 되지 굳이 무슨 컨설팅 한다고 현장에 나가고 그러시냐고 제가 그런 정도까지 하는데 그냥 갖다가 베끼는 거예요. 와, 다른 회사에서 이렇게 해서 잘 됐다고 그러니까 너네 회사도 이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컨설팅들을 지금 엄청나게 많은 쪽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배운 것들을 기본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배웠잖아. No one best way라고. 왜? 회사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다 그러면은 해결책도 달라져야 될 텐데 그게 다르다는 게 100%가 달라야 할 필요 없는 겁니다. 10% 20%만 달라도 되는 건데 그걸 안 하고 다른 회사에 했던 걸 그대로 지켜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역량의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혹시라도 이런 거 공부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3가지 종류가 있다. 아, 역량의 종류가 무슨 3가지만 있습니까? 구분하는 게 그거는 어떤 필요성의 역량이라는 것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필요성에 있을 거에 따라서 2가지로 정의할 수도 있는 거고 3가지로 정의할 수도 있는 카테고리를 나눌 수도 있는 거고 4가지로도 할 수 있는 거고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제일 처음에 저희가 했던 회사가 두 개로 했다가 또 다른 요청에 의해서 또 다른 그룹사에서 그걸 3개로 만들었어. 그리고 그 3개로 만든 것들이 업계에 알려지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이런 거예요. 코끼리 뒷다리만 보고서는 코끼리는 뒷다리처럼 생겼다라고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걸 안 해본 사람들이 그냥 계속 나와서 아이 코끼리는 뒷다리래. 코끼리는 뒷다리래. 그래갖고 우리나라에는 역량이 코끼리 뒷다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을 저하고 공부하시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될 것이고 또 저는 보이는 공부를 해야 된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항상 공부를 하면서 눈으로 보고 머릿속으로 암기하고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저기 하는 것을 우리 공부는 이암표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제가 하는데 이암표적 이해하고 암기하고 표출하고 적용한다. 자, 우리의 공부의 정도는 제일 처음에 이해를 해야 돼. 그리고 나중에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그 적용을 할 수 있으려고 그러면 내가 적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는 일단은 내가 그 이해한 것들을 잘 암기하고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 암기하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돼? 그 암기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려고 그러면 그걸 표출할 수 있어야 돼.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표출할 수 있다라고 그런 것들을 실제 경험과 섞어서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은 요 표출만 따지고 있어요. 이해를 했느냐, 암기를 했느냐, 이해하고 암기했으니까 표출했겠지라고 이렇게 보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표출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우리 수험서에 쓰여져 있는 거, 심지어는 교과서에 쓰여져 있는 내용들도 이상하게 쓰여져 있고 다르게 해석되어 있는 것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가려가면서 왜 그렇게 쓰여질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것들을 알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결국은 공부를 그래도 어느 정도 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 표출 단계를 꼭 지나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표출이라는 건 뭐야? 눈에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게 그렇게 공부들을 여러분들이 쌓아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1년 동안 쌓아 나가야 됩니다. 제가 아마 올해는 처음 이거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보면은 볼펜이 거의 한 7, 80자로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볼펜이 뭐냐라고 하면은 제가 항상 공부할 때 그렇게 네가 공부한 것들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했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야 된다. 이제 저는 그걸 이제 쓰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써서 노트가 어떻게 됐느냐 이걸 보자라고 그랬는데 이 노무사님은 뭐냐면은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를 단순히 쓰는 거에 그치지 않고 얼마만큼 썼느냐까지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볼펜들, 쓰고 남은 볼펜들을 계속해서 내가 이번 달에는 6자루뿐 못 썼네. 7자루는 써야 되는데 그럼 한 자루만큼 공부 안 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한 해 동안에 이만큼 쓰고 그 해에 합격을 하신 겁니다. 자, 이분은 총 3년을 공부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 총 3년을 공부하셔서 제가 그랬어요. 너 합격할 때 이 정도 썼는데 그 전 해에는 그러면 볼펜 어느 정도 쓴 것 같아? 그랬더니
요거의 반 정도뿐이 못 썼던 것 같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이게 뭐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계단처럼 여러분들의 그 지식의 양들이 올라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잘 안 보이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쓰라고까지 하면은 막 이제 막 이거 공부하느라고 다른 것들 이거 정리하느라고 다른 것들도 못 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그런 분들은 저하고 공부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저하고 같이 가실 수가 없습니다. 쇼미더머니는 아니지만. 그런데 나도 이만큼 하겠다. 왜? 딴 사람이 이만큼 뭔가를 해서 공부해서 들어갔다고 그러면 나도 이만큼 해서 보여줄 수 있는 이걸 넘어가야 그 사람이 합격한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합격한 사람보다 덜 공부하고 덜 눈에 보이게 뭔가 쌓아놓고서는 합격을 바란다는 거는 정말로 운에 맡기는 그런 아주 뭐라고 그래야 되나? 무당한테 가서 돈 빌고 비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사교육 시장에 있는 무당들을 믿지 마십시오. 믿을 것은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시간 내에 꾸준하게 공부를 하고 쌓아나가고 암기하고 써서 내가 뭘 쓰고 있고 뭘 못 쓰고 있는가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 교재로서 쓰는 것이 우리 이 리캡 인사노무관리 워크북입니다. 자, 이 제목도 강의 워크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강의를 할 때도 보고 여러분들이 워크북이라는 뜻이 뭡니까? 이거 그냥 워크북 제가 이거 아마 우리 수험가에서 워크북이라는 용어를 제가 처음 썼을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이후로 무슨 워크북들이 막 나와. 아니, 워크북이 뜻도 모르고서 그냥 제목만 워크북이라고 붙이면 워크북인 줄 아나 봐. 그런데 이 워크북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결국 이 책을 깨끗이 보고 합격한 다음에 헌책방에 팔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워크하라는 거예요. 공부하고 여기 흔적을 남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워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매 주제마다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뭐 그냥 제일 먼저 떠오르는 페이지 한번 볼까요? 뭐 78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거기 보면 78페이지에 Your Workspace라고 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분이 답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풀어서 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풀어서 쓰는 것들을 이렇게 다 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다 한 번쯤 써보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쓰는 것들이 그냥 무작정 쓰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는 저도 이 방식으로 그대로 공부한 것이고 저하고 공부해서 합격한 방식들도 수험생들도 노무사 후배들도 똑같이 이 방법을 해보고 나서 이 방법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정직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했던 그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게 저만의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 이런 시험들을 잘 봤던 사람들, 뭐 이런 합격생들 중에서도 또 뛰어난 사람들, 수기들 이런 것들 보면 공통으로 나오는 요소들이 결국은 그 사람들이 왜 합격할 수밖에 없었던가라고 하는 그 핵심적인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들을 이 강의 워크북에서 그걸 차례차례 하다 보면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시게 되면 그 공부 방식을 그대로 같이 하게 되는 것이고 그 효과들을 대신 여러분들 정말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힘들 거예요. 여러분들 1년에 이거 그 전 해에 반도 못 써요. 속도가 안 나와서 반도 못 썼던 거예요. 그런데 공부가 되고 나니까 여러분들 암기된 것들을 쓸 때는 빠르죠. 보고 쓰려고 그러면 더 늦습니다. 그래서 그 공부의 속도를 이만큼 늘려놨기 때문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해 나가기 위한 첫 발자국을 지금 띄고 있는 건데 너무 급하게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뭘 하냐면 여러분들 매일매일 우리가 배웠던 것들, 우리 진도 나갔던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든 못 쓰든 간에 이 워크북에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다 답을 쓰는 겁니다. 그 답을 어디다 쓰느냐? 여러분들 두꺼운 노트 하나, 줄 쳐진 노트 하나 마련해서요. 거기에다가 여기에 그 여러분들이 답해야 될 것들이 그 다 번호가 붙어 있어요. 그 번호에 대한 답들을 다 차곡차곡 옮겨 쓰십시오. 아마 온라인으로 지금 들으시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한테 저는 이 일기에는 뭐 첨삭이 없습니다. 왜 첨삭이 없느냐? 시험을 안 볼 거거든요. 시험을 안 본다는 얘기는 아직 여러분들이 쓸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쓸 준비도 안 돼 있는 사람들한테 외워서 써라 라고 하고 시간을 주고 그걸 강의 시간에 포함시키고 하는 것들은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한 것을 제가 어디서 볼 거냐면은 여러분들 강의 계획표에 보면은 거기에 우리 다음 그 포탈 다음에 그 노무사랑, 카페 노무사랑이라고 치고 들어가면은 거기 그 여러분들이 거기에는 실명으로 가입해 주셔야 됩니다. 노무사랑 다음에 노무사랑 쳐보세요. 다음 카페에 노무사랑이라고 쳐보시면 이게 나옵니다. 거기에 실명으로 여러분들이 제 강의 듣는다라고 하고 거기 이 등업을 하려고 그러면 답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답을 하시고 실명으로 해주시면은 제가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글을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자격을 부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끝나고 나서 거기에다가 계속해서 이 워크스페이스에 있는 질문들에 대한 답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적어 오는 겁니다. 자, 우리가 11회 동안 하는데요. 11회 동안에 우리가 총 몇 페이지짜리 책을 보느냐라고 하면은 한 400페이지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우리가 40페이지 정도 나갈 거거든요. 그 40페이지에 대해서 그 결국은 40페이지고 주제로 따지면은 한 10개 정도, 11개 정도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럼 10개, 11개 정도를 우리가 하루에 다는 못해요.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요거 똑같은 걸 가지고 우리 2기에도 가서 또 하게 될 것이고 3기에도 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1기 시점에는 아마 반 정도를 하시는 것을 목표로 매일매일 대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여튼 그것들을 그 반 정도 하고 나머지 것들은 주말에 또 하고 반 정도 하고 주말에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따라와 보게 된다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1기 끝났을 때 여러분들의 공부 상태와 2기 끝났을 때 3기 끝났을 때 이 공부의 어떤 정도 높이가 확실히 다르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더라도 따라와야 된다. 만약에 이렇게 쓰는 거 이상하게 시험 본다 그러면 한 문제 쓰고 두 문제 쓰고 뭐 이래가지고 뭐 거기에 빨간 걸로 막 이렇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들 써주고 나면은 막 그거에 막 희열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공부했던 것들을 그대로 절반 이상을 내가 매일매일 따라가면서 쓴다라고 하는 그 정신을 가지고 와서 써야 됩니다. 없으면 굳이 제 강의하고 저하고 커리큘럼을 따라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뭐 또 학원에서 관계자분도 많고 저기 하시지만 제 강의를 듣는 사람들의 숫자는 적지만 합격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많습니다. 그 합격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왜 그러냐? 그걸 제대로 지켜내면서 끝까지 공부를 했던 사람들은 결과가 안 좋을래야 안 좋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라. 그리고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요령이 없습니다. 우직하게 하는 겁니다. 그 우직함이 결국은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이 우직함으로 3년을 버텨서 이걸 했던 거예요. 이걸 못 해냈다라고 그러면 아마 4년 차에도 그분은 그걸 하셨을 겁니다. 지금도 또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셨지만 또 이걸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언젠가는 저는 꼭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시험은 기본적으로 매년 TO를 셋업하고 네가 아무리 공부를 잘했다 해도 너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 몇 명 안에 못 들면은 떨어지는 그런 시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일정 정도 이상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노무사로서 전문가로서 일할 수 있는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합격을 시켜주고 자격증을 줄게. 그 다음에는 네가 알아서 잘해. 자격증은 주지만 월급은 안 줘, 국가에서. 그러나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자격증은 안 주지만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월급은 줘.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대신 너는 매번 시험 볼 때마다 그 TO 안쪽으로 들어와야 돼. 그래서 네가 99점을 맞아서 100점 맞은 애들이 더 많이 있어가지고 한다면 넌 못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런 시험들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뭐라고 그러면 운에 너무 작용되고 오히려 그것이 불공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격증 시험은 뭐예요? 우리 절대평가로서 60점 이상이고 40점 꽈락이 없으면 합격하는 그런 시험이다. 그러면 내가 준비해야 될 게 뭐예요? 남들 신경 쓰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60점 이상, 내가 배운 거에 60% 이상을 써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것만 체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하고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 저기 이렇게 뒤에 보면은 모의고사 보고서는 뭐 등수표 막 이렇게 해갖고 해놓은 이런 부분들인데 저거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저거 여러분들 합격률하고 합격되는 사람들하고 상관관계가 절반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강사가 공부를 시켜주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저는 강사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노무사 선배입니다.
노무사 선배로서 여러분들이 잘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앞에서 어떻게 보면 끌어주는 그런 입장에서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이 워크북이 이렇게 보면은 쓸데없는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강사들 책에 뭐 절반도 안 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가 없냐라고 그러는데 합격한 여러분들 선배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우리는 다 그냥 있는 거 다 그거 있던데?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래? 제가 이걸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인정받고 있는 교수님들이 쓴 교과서를 바탕으로 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빠져있는 얘기, 아주 특수한 얘기들 이런 것들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계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실무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공통으로 이 정도는 배워야 된다고 했던 그 내용들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유행 따라간다라고 그러면요, 아주 저는 지금도 여러분들 혹시 조아리의 창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게 왜 우리나라 노무사들 시험 보는데 나와 있는지 너무나도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 조아리의 창 같은 거 여러분들이 실무에 나가서 아마 평생 가도 다시 한번 쓰지도 않을 내용이고,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인사 쪽에 있어도 조아리의 창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우리가 컨설팅 할 때 한번 어디선가 썼던 그것이 어떻게 그 흔적이 남아가지고 그게 여기도 묻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는 의미가 없어지면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빼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또 수험가에서는 그걸 못 빼요. 그냥 꾸역꾸역 이제는 더 이상 의미도 없는 얘기들, 이런 얘기들을 꾸역꾸역 쌓아놓고 혹시나 모르니까 나오면 어떡해? 이거 가지고서 합니다. 그러니 진짜로 중요한 내용은 절반, 그런 것들이 절반. 자, 그래서 그 쓸데없는 절반이 무슨 엄청난 거나 되는 것이냐? 그걸 공부하려고 그러고 앉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로 기본적인 것들이 나왔을 때 그 기본적인 것들을 깊이 있게 써내려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것만 모르느냐? 기본도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틀린 것들을 자꾸 정보들을 거기서 습득합니다. 여러분, 제가 HR 아키텍트라는 개념을 제가 미국에서 일할 때 저희 팀에서 그걸 인적 자원, 저희는 이제 시스템 인테그레이션하고 그때 IT 쪽 하는 친구들이 그때 시스템 아키텍트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엄청나게 비용도 줄이고 효율도 줄이는 어떤 그런 개념들을 봤기 때문에 우리도 HR도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도 HR 아키텍트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HR 아키텍트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방법론도 만들고 막 그렇게 썼어요. 근데 3년 뒤에 그거 다 폐기했습니다. 왜? 실질적으로 시스템 쪽에서 말하는 그 개념하고 HR 쪽에서 말하는 그 개념하고 적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HR 그냥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맞춤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기본적인 그거였다고. 자, 그랬는데 그 HR 아키텍트라는 개념이 처음 나왔을 때 저희들도 마케팅, 컨설팅 회사니까 마케팅하고 이러려고 이제 그 얘기들을 퍼뜨렸죠. 그 퍼뜨렸던 것이 한국에도 넘어오니까 우와, 아키텍트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거든. 그럼 멋지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돼? 대학원들의 교수님들도 처음 나온 거니까 이게 뭐야? 모르는 아키텍트라는 말을 이 문과 쪽에서 들어본 적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게 뭔가 하고 또 코끼리 뒷다리 만지는 작업들을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그걸 만들었던 저희들은 실무에서 야, 이거는 우리한테는 적용이 없다. 의미가 없다. 우리가 만들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폐기한다. 그리고 더 이상 쓰지 않는 거를 여기 왔더니 그거를 공부하고 있어요. 이것이 또 어딘가에 남아가지고 저한테 HR 아키텍트를 물어봐. 내가 그래서 왜 교과서에도 없는 거 왜 물어보냐 그랬더니 다른 수험서에 있다는 거예요. 있어도 그거는 쓰지도 않는다 라고 그러는데도 그걸 계속 공부해. 자,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왜 생겼는지, 어떤 의미 때문에 그렇게 됐고 어떤 의미 때문에 그것이 사라지게 된 것인지 그걸 명확히 알고서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거 말이 멋있으니까 그거 한다? 지금 말 멋있다고 이렇게 여러분들 벤치마킹이니 이런 것들, 다 그런 것들이 다 유행으로 지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기본적인 용어들인데 그런 것들이 간 거예요. 우리도 시험 문제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리얼리스틱 잡 리뷰, RJP에 대해서 써라. 미국 애들한테 RJP가 뭐냐고 그러면은 너무나도 그냥 심플해요. 한 문장 안으로 그냥 다 얘기 끝나. 야, 잡에 대한 정보들을 과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리얼리스틱하게 제공해줘서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런 거지.
그거 이상 이하도 아니야.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예요? RJP 가지고서 그게 무슨 말인지를 해석하는 거에서부터 해가지고 웬 논문들 막 이래갖고 RJ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왜 그러냐? 그게 다 탁상 공론이에요. 실제로 현장에 들어가서 그것이 무엇인지, 그 나온 그 나라에서, 그 국가에서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실제로 겪어보지를 않으니까 뭐가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 다 걷어내고 나면 이렇게 심플하게 책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 책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 우리 1기, 2기, 3기. 자, 똑같은 책 이제 우리 3번 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적어도 저는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항상 제가 봤을 때는 거의 90% 이상은 다 나온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찍어서 공부하고 어느 분야를 선택해서 공부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놓쳐서 못 쓰고 이런 분들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여기 400페이지에 있는 내용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80% 정도로만 재생해낼 수 있다라고 그러면 시험 못 붙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안 하더라고. 제가 시험 볼 당시에 거의 한 10 몇 년 차 컨설턴트였어요. 그랬는데도 저도 이거 다시 다 보고 글로 쓰는 연습들 다 다시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는데 여러분들이라고 그냥 눈으로 보고 모의고사 몇 번 보고 그러고 가면 될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하게, 우직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써 내려가는 그런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뭐 여기 보면은 사실 계속 컨설팅 회사에도 있었고 이렇게 했고 여기 우리 주요 고객들 저하고 같이 일했던 여기서 이제 제가 주요 고객이라고 하는 거는 이들의 정말로 의사결정, 이 회사들의 의사결정, 급여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부분들, 성과평가 이런 부분들을 바꾸는 작업을 하는 그 컨설팅을 적어도 최소 3개월에서 길게는 1년 가까이씩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그 컨설팅을 해나왔던 그런 프로젝트들입니다. 가서 한번 무슨 잠깐 뭐 노동법 강의 한 2시간 하고서는 뭐 이러고 오는 뭐 그런 강의류의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했을 때 제가 뭐 여러 벤처 기업들 지금은 이제 카카오 페이지 같은 거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돼서 이제 벤처 기업이라고도 할 수 없죠. 뭐 그런 부분들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공공기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거기에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이 바로 역량 중심의 인적자원관리 체계를 가지고서 고위 공무원단들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다시 좀 더 잘 선발하고 그 다음에 훈련시키고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했었고 조세재정연구원 이런 곳이 있었고 제가 LG 쪽하고 GS 쪽하고 이런 일들 많이 했었고 삼성도 전자, 전기 뭐 이쪽을 이렇게 기흥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부서들에 있어가지고 일하는 방식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현대 쪽도 현대모비스라든지 현대산업개발, 하이닉스. 제가 이 하이닉스가 원래 LG 반도체가 있다가 그 산업 빅딜로 인해 가지고 현대로 넘어가서 현대 하이닉스 시절에 이렇게 있었고 여기는 제가 갔을 때 너무 힘들었을 때입니다. 그런 하이닉스가 지금 이렇게 너무 잘 된 거에 대해서 너무 축하하고 있고, SK 그룹들 뭐 이런 쪽이 있었고, 그 SK 그룹 중에서 제가 특이한 그 엔론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그 경영사에서 아주 사기꾼 기업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나오는 그 엔론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이 엔론 때문에 소셜 코퍼레이트 리스폰시빌리티 코퍼레이트 소셜 리스폰시빌리티 CSR 얘기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됐던 그런 회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제약회사들, 그 다음에 제가 요 쌍용 자동차는 노무사가 되고 난 이후에 이제 들어가서 했던 제일 중요했던 저희 인생 커리어에서 중요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그런 프로젝트일 것 같습니다. 이 쌍용 자동차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노동조합과 회사가 공동 발주를 해서 국내 유수 이 얘기하면은 또 그쪽에서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하려나 모르겠지만 안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큰 로펌이 이렇게 와가지고 다 이 제안서 내고 했고 경쟁 PT 했는데 저희가 이제 돼서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끝날 때 원래
보면은 노동조합하고 회사하고 다 같이 들어가서 하는데요. 노동조합과 회사가 다 같이 박수를 쳐주고 그렇게 끝난 그런 그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어떻게 보면 쌍용자동차가 여러분들이 2008년, 2009년도에 전쟁을 치렀어요. 노사가. 그리고 막 거기에 막 특공대도 투입되고 막 불나고 전형적인 막 노동자가 노동자들을 향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막 아주 힘들었던 그때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나고 그 평택 지역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자살하고 뭐 지금도 그 후유증이 아직도 남아 있다라고는 하는데 그랬던 데를 들어가서 그래도 치유하는 그 어떤 조그만 그 프로젝트였지만 그걸 치유하고 나가고 거기에서 씨앗이 이렇게 점점 자라서 지금 그래도 KGM이라는 KG로 넘어갔죠. 그 KG에 이런 그 자동차 회사로서 아직도 생존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 그때 같이 작업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때를 생각하면 참, 야, 우리 엄청 힘들게 일했지만 엄청 대단한 일들을 우리가 대한민국에다 이렇게 해줬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들끼리 알지, 뭐, 그거. 야, 하여튼, 그래도 이렇게 그 쌍용 자동차라든지 이런 데들 쭉 얘기들을 이렇게 가서 컨설팅을 하고 그 도움을 주는 일들을 이제 노무사로서 그렇게 해냈던 겁니다. 지금도 노동조합 쪽에 계시는 분들이 가끔씩 연락이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제가 그냥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이 노무사 자격증만 가지고 그게 됐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회사들에 대한 경험들, 이런 부분들, 제가 잘 된 데도 있지만 안 된 데들에서도 또 배웠던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정말 노사 양쪽의 어떤 균형들을 잘 잡아가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끝에 어느 한쪽으로부터 비난이나 이것이 아니라 정말 수고 많이 했다. 자기네들의 그 현실을 잘 그래도 고려해서 이렇게 해줬고 서로 노력하겠다라고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면서 그 좋은 어떤 결과들이 그 이후에 이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했다. 자, 그리고 뭐 저희 후배님들 중에서도 뭐 이렇게 같이 저랑 이제 컨설팅을 했던 친구들이 이렇게 와서 저하고 컨설팅하는 것이 어땠다. 공부하는 것과는 어떤 관계였다. 그리고 왜 저하고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겠다라고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노무사가 된 이후에 경험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그러면 이제 하고, 제가 공부를 하면서 참, 제가 지금도 이렇게 제 연구실 그 책상에 가면은 저는 막 책이 막 엄청 많이 있는데 이런 지금 보고 있는 게 미적분의 쓸모 뭐 이런 책들 뭐 공대 쪽 통계학 쪽 이런 책도 보고 제가 생물학 쪽 책도 보고 그냥 가리지 않고 이렇게 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가 우연찮게 이 적산 온도라고 하는 그 농업 생물학 쪽에 관련된 책에서 이 개념들을 알게 됐어요. 적산 온도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해에는 풍년이 들고 어떤 해에는 흉년이 드냐. 그것이 여러 기후에 의해서도 이렇게 중요하게 달라지는데, 그래서 특히 과수나무들, 이런 것들이 어떤 해에 똑같은 나무인데 어떤 해에는 열매가 많이 맺히고 맛이 좋은데 어떤 해에는 그렇게 안 좋고 열매도 적고 양도 적고 이런가 하는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적산 온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적산 온도는 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열량인데 이것이 그 이전 한 해 동안 햇볕이 떠 있으면서 온도가 몇 도 이상인 날들이 며칠 이상 있어줘야 된다. 그래서 그 열량을 합한 것이 몇 도 이상이 됐을 때 그 다음 해에 그 열매를 잘 맺고 양도 많이 나온다. 라고 하는 그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해에 이 적산 온도를 채우지 못하면 100% 흉작이 나온다는 거죠. 저는 이 개념이 우리 수험 공부도 똑같다. 수험도 1년 단위로 돌아가는 그 기간에서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우리가 1년 단위로 쌓아야 되는 적산 공부량이라는 것이 있다. 저는 뒤에 적산 공부량이 있는데, 그 적산 공부량이 쌓여야 된다. 그 적산 공부량의 합격의 적산 공부량은 이거다, 여러분들. 볼펜이다. 이 볼펜의 양만큼 돼야 된다. 그 전해에는 이거의 반 정도뿐이 못 썼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합격이 덜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를 쓰고 나니까 합격이 되더라는 겁니다. 자, 눈에 보이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것들, 느끼는 공부들을 해야 되는 것들이 그 중요한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처음 들어온 사람들 특히 이런 거 있습니다. 오래 해보고 안 되면은 딴 거 해야죠. 뭐 이런 분은 제 강의 듣지 마십시오. 그런 분들인 경우에는
아마 그렇게 하시는 분들 중에 99%는 안 될 겁니다. 왜? 우리 수험가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그 기본적으로 몇천 명이 되고 있고, 그 중에서 정말로 이것을 2년, 3년씩 걸려가지고 이렇게 적상 공부량을 쌓아온 사람들이 합격하기로 했던 그 인원들만큼 포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적상 공부량도 안 쌓고 그냥 한번 해보고 이런 거라고 그러면 시간 낭비, 돈 낭비입니다. 100% 안 됩니다. 99%라고 희망을 하면 1%에 내가 그 1%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100%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우리 시험이 그 취업을 위한 어떤 스펙성 시험들이 되면서 이 경험도 없이 대학교 다니면서 들어온다는, 대학교 졸업하고 들어온 친구들이 너무 많아. 자, 그 친구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라고 하면은 젊음과 체력을 바탕으로, 그래서 무조건 일단 암기해. 표출만 하면 되니까, 표출의 어떤 그 장기들을 살려가지고 그렇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 반면에 그거를 2년, 3년씩 한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하고 나 이번에 들어와서 한번 해보고 이렇게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아닙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각오가 되어 있으신 분들만 이렇게 쭉 와라. 그래서 지금부터 올해는 내가 만약에 2000시간의 공부 시간이 필요한데, 올해는 내가 기껏 해봐야 효율적으로 2000시간이 필요한데, 효율적인 어떤 효과적인 그런 시간이 1000시간 정도를 쌓을 수 있다고 하면 내년에는 한 1500시간을 쌓을 수 있을 거예요. 똑같은 기간 동안 공부해도 그 다음에는 한 2000시간을 충분히 쌓을 수 있을 거다. 자, 왜? 그 전에 해놨던 공부들이 있으면서 완전 생 처음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자신에 대한 믿음들 가지고 공부들을 계속 확인해 나가면서 반복하는 것들, 그것들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이 그림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수험 공부들을 잘하는 친구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수험 공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공부해야 될 것을 눈으로 다 보고 있어. 처음에는 뭐가 있고 끝에는 뭐가 있다. 저는 그걸 퍼즐판이라고 하는데, 이런 퍼즐판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각 퍼즐판이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들을 알 정도로 그 퍼즐판의 모양들을 다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끼워 나가는데, 결국 우리가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 퍼즐이 다 완성이 돼야 되는데, 내가 하나씩 하나씩 끼워 나갔는데 안 끼워진 곳이 있다. 자, 이게 눈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안 끼워진 곳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걸 알고 공부하는 사람들하고, 일단 하다 보면 되겠지. 일단 강의 들으면 되겠지. 그래서 강사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겠지. 자, 이러고 와가지고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공부만 한다라고 왔다 갔다 하고 시간을 썼는데 머릿속에 안 남아. 특히 뭐 인사노무에서 여러분들 휘발성이 강하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 하는데요. 휘발성이 강한 거는, 야, 노동법은 안 그래? 사회보험법은 안 그래? 딴 거 보면 안 그런가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법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논리적이고 뭐 이렇게 딱 눈에 이렇게 목차들이 보이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고, 인사는 그런 것들이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니까 더 휘발성이 강하다고 하는 겁니다. 전체 그림을 못 보니까 휘발성이 강하다고 그러니까, 무슨 그림을 그려야 될지 모르니까 휘발성이 강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무슨 그림을 그려야 될 줄 아는 사람들은, 내가 이 부분은 퍼즐 조각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데 나머지 부분은 잘 모른다라는 걸 알아. 그래서 그 모르는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그런 공부들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휘발성이 강한 게 아니죠. 채워진 것들,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적어도 정확하게 알고 있다. 착각이겠지만 알고 있다. 그러고 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머릿속에 멘탈 마인드, 멘탈 맵이 있어야 돼요. 공부에 대해서도. 그러면 우리 노무사 시험에 그 맵은 뭐냐라고 하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노무사 시험을 합격하려고 그러면 법과목도 잘 알아야 되고 경영과목도 잘 알아야 돼. 그 법과목을 알아야 되는 것에서 특히 또 중요한 것은 노동법을 잘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쟁송이라든지 절차에 관련된 법들을 이렇게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법도 잘 알아야 되지만,
결국 노동자가 일하는 그 사업장과 경영을 위해서 경영자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인사노무관리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있을 때와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는 그 움직임이 다르게 나타나. 그렇죠? 그 움직임이 그 바보들끼리 있었는데 둘을 모아놓으니까 더 바보가 되든지 아니면 사실은 얘네들이 뭔가 소리를 내. 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이 뭉치게 됐을 때는, 조직이 됐을 때는 어떻게 움직이게 되는가, 어떤 행동들을 보이게 되는가, 이것들을 기본적으로 알고서 경영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우리 노무사는 뭐예요? 노동자의 권리와 사용자의 어떤 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합격하고 나시면은 뭐 여러 얘기가 들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업역에 관련돼서 전문 자격사들끼리 여러 가지 치열한 싸움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영역에 지금 누가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느냐? 변호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만능 자격증이에요. 변호사 자격증만 따면 어떤 쪽의 일을 하든지 다 할 수 있어. 반면에 노무사는 어때요? 우리 노무사 자격증을 따면 노동과 관련된 분야의 법률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서포트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법원에 가는 어떤 그 대리권은 아직은 없어. 그래서 지금 우리 노무사들이 이 법원의 이 노동 분야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법원까지 올라가서 우리 의뢰인들을 대리할 수 있도록, 대리하는 건 뭐야? 그 자리를 이렇게 대신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주고 있는데 그걸 변호사들이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겠습니까? 안 해줍니다. 안 해준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해달라고 계속하면서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런 어떤 그 노무사들이 법정에서도 특정 분야에 대해서 노동 분야에 관련된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이것들이 전문성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법정에 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노력들은 계속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변호사들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뭐냐면은 행정사라고 하는 그 또 전문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 행정사들의 행정사 시험 보려고 하면은 그 시험 과목이 뭐 행정법이나 뭐 이런 거 있는데 노동법도 시험 안 보고요. 그 다음에 인사노무, 경영조직 이런 경영에 관련된 것도 이들이 과연 기초적인 지식이 있는지조차 시험이라는 걸 통해서 검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은 노무사와 마찬가지로 노동과 관련된 그 고객들을 대리하고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 일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법에 위반되는 일이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지금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우리는 노무사로서 떳떳하게 우리가 전문가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우리도 기본적인 건 그래도 알아요. 경영에 대해서. 그럼 뭐 네가 경영에 대해서 뭐 하냐? 우리 인사노무관리, 경영조직론 이런 거 가지고서 다 시험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것들은 다 알고 있고 그걸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능력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국가가 인정을 한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는 거. 자, 그게 1차예요. 1차의 어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거 이거 과목들은 알아요. 여러분들 과목들은 다 알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과목들을 공부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 자, 이 법 과목들은 뭐냐면은 항상 법 과목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고 달성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정의예요, 정의. 저스티스. 자, 이 저스티스라는 말을 잘 살펴보면 요 안에 저스트라는 말이 있어요. 딱 맞아야 돼. 뭐에 맞아야 돼? 조문에서 지정한 거에 맞아야 돼. 법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것이 조문인데 그 조문에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이거를 따져요. 그래서 법에 맞으면 정의이고 법 조문에 안 맞으면 정의가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해나갈 때도 법과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법과목이 편하다는 친구들은 이게 뭐가 명확해. 된다 안 된다가 명확해. 이 네모난 틀에 있어가지고 여기에 딱 맞는지 안 맞는지가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그런 어떤 법적인 사고 이걸 보는 눈들이 생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무엇을 공부하고 무엇을 써야 되는지가 이렇게 쉽게 이렇게 그 방향이 잡히면서 공부하기가 편하다고 그럽니다. 반면에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 만인에게 똑같이 적용돼야 돼. 그러나 경영은 뭐예요? 각 회사마다, 각 근로자마다 다 다르게 적용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정답인 것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맞고, 이런 상황에서는 BPR,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맞고, 이런 상황에서는 BPR 하면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연공급이 맞고, 이런 상황에서는 연공급 때문에 망하고. 자,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도대체 야, 경영 뭐 하는 거냐? 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뭘 모르니까 그냥 아씨 왜 여기서는 맞다고 그러고 저기서는 틀리다고 그래. 야, 맞고 틀리고의 전제 조건이 다르잖아. 그 전제 조건이 다른 것들을 보고서 얘기를 해야지. 그냥 결과만 이렇게 보고서는 와 하나로만 모든 걸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뭐 세상에 해결이 되겠어요, 문제가? 그래서 어렵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이 과학인과 동시에 또 아트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예술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 성격을 알고서 이렇게 유연하게 접근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공부할 때 뭐예요? 그죠? 강사 수험서에 나온 그거 그대로 외워가지고 그걸 답을 쓰면은 그것이 경영학을 아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착각하고 있는 거고 또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고 있죠. 절대 그런 거 아니다. 여러분들 경영에 있어서는 항상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접근해야 된다. 자,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은 뭐예요? 답이 하나만 정해져 있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거를 기본적인 것들로 깔고 가야 되는데 자꾸 왜 하나로 안 되냐고 이렇게 그 의문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고 그러면은 이건 이쪽의 공부들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접근 방식이 다르다.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도 그 후배 농사님들하고 이거 처음 막 들어와서 컨설팅 한다고 막 그러고 뭐 해봤다라고 막 그래가지고 봤는데 나중에 형편들이 없고 막 그랬는데 그거 그냥 꾹꾹 참아가면서 일일이 하나하나 코멘트 해 나가면서 왜 야, 내가 피드백 해야 되니까 좀 자료 좀 줘. 그러면 왜 자기네들 퇴근할 때 나한테 주는 거야? 자기네들 밤새서 해가지고 아침에 피드백 해주십시오. 그럼 내가 오전에 해서 오후에 또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 퇴근할 때 날 주면 나는 밤새서 그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하면서 했는데 그런 거예요. 답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다. 어떻게 이쪽 회사에서 한 내용이 그대로 이쪽 회사에도 똑같이 그 순서와 페이지가 다름없이 이렇게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유연하게 접근해라. 유연하게 접근해라. 그걸 처음에 못 알아들어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해서 통과가 됐는데 왜 여기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회사가 다르다. 회사가 다르다. 자,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회사가 다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그럴까? 내가 남자야. 남자인데 병원이라고 간 데가 만약에 산부인과야. 산부인과에 가갖고 제가 무슨 약을 처방을 받았어. 처방해 줄 수 있는지 모르겠네. 산부인과에서 남자를. 근데 그랬다라고 그러면 내가 그 약을 신뢰하면서 먹을 수 있겠느냐? 신뢰하면서 먹어도 되긴 될 수도 있을 거는 같은데 아무튼 그냥 그 예를 들면은 전혀 맞지 않는 과에 가서 그걸 해놓고서 다른 그 산부 이쪽 여자분들은 가서 그거에 대해서 진찰을 받겠지만 그리고 낫겠지만 남자인 나한테는 다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기 누구한테서 사람한테서 작용했으면 똑같은 남자 사람한테도 작용하겠죠. 그렇게 접근하지는 않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으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것들을 여러 형태로 응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이 경영 과목이고 그런 어떤 마인드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말들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노동 사건들 왔을 때 사건에 이유서, 답변서, 의견서 쓰고 하고 이런 그 노동 법률 쪽 하는 거하고 이쪽 일이 완전히 다른 일 같다고 생각되겠지만 저는 컨설팅 보고서나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이유서, 답변서, 의견서가 다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형식적인 면에 있어서. 어느 순간에 그것이 같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날이 와야 됩니다. 그걸 못 깨달으면 영원히 진정한 전문가가 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올라온 사람들이면은 이것들이 보여지는 그런 어떤 형태적인 것은 다르지만 같은 어떤 그 구조들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될 겁니다. 왜? 모든 사람들은 그 시간이라는 것을 똑같이 가지고 있고 그 시간이란 가장 중요한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쓰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다른 사람들이 해오는 서비스의 그 방식들은 결국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양은 다르더라도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다 보니 이 경영학 쪽의 답안지는 제가 저스트 이거 딱 이렇게 요건 뭐 다 정의되어 있고 이렇게 하지만 경영학 답안지는 어떤 형태가 그냥 두리뭉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두리뭉실하다고 그래갖고 형태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만 두리뭉실한 가운데서도 그 목적을 향해서 효율적, 효과적으로 질문에 맞춰서 그 의도에 맞춰가지고 내용들을 잘 조절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글들을 써 나가야 된다. 공부를 해 나가야 된다. 이런 겁니다. 다시, 그래서 아까 1단계에 우리가 우리 공부하기 위한 그 구조, 맵들, 아까 봤었어요. 법 과목이 있었고, 경영 과목이 있었다. 법 과목에서는 노동법과 뭐 쟁송법이나 절차법들이 있었다. 경영 과목에서는 인사 노무관리가 기본이고, 경영조직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경제학 쪽에 관련된 노동경제, 이쪽에 관련된 부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가 이 경영 분야로 들어와서 인사 노무관리는 다시 그 안에 퍼즐판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거지. 그 안에 퍼즐판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그 안에 퍼즐판은 결국은 제일 중요한 이 퍼즐판이 그리는 것은 제품과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해 나가겠다는 그 모양이에요. 그 모양이 하나로만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하여튼 결국 회사는 왜 만들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 그래서 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서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해야만 돈을 벌어. 사실 여기는 돈 번다. 막말로 그냥 까놓고 얘기하면은 여러분 왜 일합니까? 왜 사업합니까? 사업해서 나는 내가 가진 거 여태까지 벌어놓은 거 다 퍼주고 망해야지. 나는 한 푼도 안 벌고 이익도 안 남기고 세상에 좋은 일만 하다가 가야지. 이러고 회사 만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 뭐예요? 내가 사용하는 근로자보다 내가 더 돈 많이 벌려고 그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편의점 요새 많이 안 된다라고 그러면서 편의점 사장님들이 무슨 얘기들 한다고 그럽니까? 다른 편의점에 알바로 취직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뭐야? 나는 적어도 내가 고용한 알바보다 더 많이 벌어가려고 했는데 알바들 돈 주고 나니까 내가 갖고 갈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니까 현타가 와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편의점 했나? 이러려고 사업했나? 자괴감 들어.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결국은 경영을 한다는 것은 제일 끝에 가면은 결국 이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비영리 기업도 그런 부분들이 꼭 돈이 아닌 다른 목적들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거는 주된 어떤 조직의 형태로는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영리 기업들을 다룬다라고 이렇게 봤을 때 돈을 목적이다. 돈을 하려면 제품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고 제품과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어야 생산하고 공급을 잘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나요? 자, 제품과 서비스 생산 공급하려고 하면 일을 해야 돼.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한 사람들이 각자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조각내서 정의를 해놓은 게 직무야. 그래서 이 직무들을 어떻게 설계할 거고, 그 직무들이 혹시 잘못되고 있는지 어떻게 분석할 거고, 그 다음에 그 직무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 상대적인 가치는 어떻게 됐는지 평가할 거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무의 설계, 직무의 분석, 직무의 평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희한하게 이 세 가지는 다 다른 개념이고 한데 모여 있을 이유가 없어요. 직무라는 말은 공통이 되고 있고 그걸 가지고서 이걸 활용하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나라 책들 중에 상당 부분은 이거를 그래서 직무의 설계 분석 평가를 세 개를 묶어서 직무 관리 뭐 이런 영역으로 만들어냅니다. 네, 직무 관리라고 했을 때 이 설계 분석 평가가 같이 붙어 있어야 될 이유도 없고 미국 교과서라든지 또 다른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의 교과서들 보면 직무관리라고 이렇게 묶어놓은 그런 책들이 있기는 있지만 대세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직무관리라고 해서 직무의 설계, 분석, 평가 이렇게 묶어놔. 그래서 할 수 없어. 각각 다르게 쓰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제 직무라는 걸 중심으로 해서 그 세 가지를 묶은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일들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눠놓고 그 할 사람들을 우리가 모집하고 선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장님이 내가 무슨 일을 시켜야 될지 알고 사람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일 시킬지도 모르고 무작정 사람부터 뽑아놓고 그냥 월급만 주면서 얘는 이거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모집과 선발이 일어나고 모집과 선발했으면 어떻게 그냥 일 시키겠지. 자, 일 시켰으면 얘가 일 잘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과평가, 인사평가, 인사고과, 근무평정 이런 것들 다 지금 했던 말을 다 똑같은 말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일 잘하는 애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 보상, 성과급 이런 것들 더 많이 줄 거예요.
자, 내가 얘는 이 일을 잘할 거라고 해갖고 모집 선발했는데 실제로 시켜봤더니 얘가 일을 잘 못해. 잘 못한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아, 얘가 이 스킬, 야, 이 기술이 모자라더라고. 그러면 어떻게? 얘를 잘라? 우리는 자르는 게 불가능한 회사, 불가능한 나라입니다. 자르는 것이 아니라 그럼 얘를 이 기술을 좀 가르쳐야 되겠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교육 훈련을 시켜. 야, 내가 이제 돈 벌려고 사람 뽑았는데 얘를 또 가르쳐 주기까지 해야 되네. 자, 그런데 그 가르쳐 주는 것은 내가 들여서 가르치는 시간 비용보다 결국은 뭘 기대하고서 가르치는 거예요? 교육 훈련 시키는 겁니까? 내가 투입한 그 어떤 여러 가지 투입 요소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얘가 앞으로 나한테 더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에 교육 훈련 시키는 겁니다. 자,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평가를 이렇게 해봤더니 얘는 더 높은 자리로 올려주는 게 좋겠어. 얘는 다른 부서로 보내는 거 좋겠어. 얘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어떻게 잘 내보내자. 자, 이런 것들. 결국은 직무에서 다른 직무로 또는 그 직무에서 직무 바깥으로 아예 조직 바깥으로 내보낸 그런 여러 가지 이동 전체들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자, 여기 있는 요 6가지가 인사의 가장 핵심적인 어떤 펑션, 기능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무는 어떻게 만들고 모집과 선발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을 결국은 생각해야 된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 가장 윗단계에서의 기준이 뭐냐라고 하면 바로 전략이에요. 내가 이 사업을 잘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 그 사업에 대한 구상과 전략들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사업 구상과 전략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뽑고 어떻게 내가 지금 데리고 있는 사람들을 움직여야 될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그 계획, 지침, 방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그 사업 전략 아래에서의 인사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사 전략에 따라서 결국은 이런 이 핵심적인 기능들을 우리가 다 조절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방향타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의 세부적인 기능들이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일을 이렇게 구조화시켜 놓고 난다라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 뽑았으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채용부터 회사를 나갈 때까지 어떻게 돼?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 사람들은 나하고 노사관계가 생겨. 사장님이 나하고 노사관계가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도 다치거나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산업안전 신경 써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여러 가지 단순히 임금뿐만 아니라 이 안에서 의미 있게 일을 하고 자신의 어떤 커리어라고 하는 것들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회사의 목적과 개인의 커리어에 대한 욕구들이 잘 충족될 수 있도록 조화시켜 나가는 그런 활동, 경력 개발 활동들 이런 것들을 들어와서부터 그 사람이 나갈 때까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타 동기부여 리더십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쭉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영조직론 쪽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배우는 것이 주로 배우게 되지만 이것이 인사 쪽에서도 결국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기본적인 그 요소들을 우리가 이 경영조직론에서 있었던 것을 가지고서 활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영조직론 쪽의 얘기가 인사 쪽에 나온다라고 그래갖고 문제를 잘못 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공부할 때 전략적으로 그럼 과목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면은 자, 인사 노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경영조직론을 2차 과목으로 하는 것이 좋고 그렇게 인사 노무와 경영조직론을 하고 나면 1차에서는 당연히 경영학을 선택해야 된다. 왜? 인사 노무 관리와 경영조직론을 합해가지고 1차 경영학 시험에서 약 44%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경영조직론하고 2차 공부들을 이렇게 해나가면서 1차 경영학의 40% 이상을 커버하고 된다라고 그러면 얼마나 수월합니까? 반 정도의 시간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가라라고 이렇게 하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가끔씩 보면은 여기 이런 어떤 그 경영 조직론스러운 문제들이 나온다거나 그러면은 막 수험생 카페에 출제자가 또라이냐 이런 막 그런 이상한 글들이 올라옵니다. 자기의 그 글을 쓰는 자기의 배움의 미천함이 이해의 미천함이 얼마나 모자란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 분야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하고 열심히 연구해온 학자들을 막 비난합니다. 가당치도 않아요. 수험생이 무슨 저기도 아니고 제가 요새 이렇게 보면은 약간 얘기가 새는 것 같습니다만
요즘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과 관련돼 가지고 그 부동산을 막 이렇게 부추기고 막 이렇게 했던 그 유튜버들 막 지금 이제 조사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그런 유튜버들 이렇게 보면은 뭐 구독자 수 뭐 몇백만 명 막 이렇습니다. 막 그래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신이나 되는 양 뭐 이래가지고 지금 아니면 집 사야 못 산다. 다 영끌해서라도 사라. 어디를 사라. 막 이러고 했는데 걔네들이 뭐야? 최근 3, 4년 동안에 어디선가 나타났어. 어디선가 나타나가지고 막 전문가라고 막 주장해. 그 뭐예요? 전문가인가 그랬더니 자기가 집 사가지고 뭐 30억대 자산가가 됐어. 뭐 100억대 자산가가 됐어. 근데 다 뜯어보면 안에 7, 80억이 다 빚이야. 자, 그러고서는 막 그리고 강의하는 거 팔아먹고 막 이래. 제가 그래서 이게 참 이 전문가들을 걸러내는 기준에 대해서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를 않았거나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전문가로 어느 날 그냥 와가지고 그냥 번지르르 하고 말 좀 하고 뭐 이렇게 꾸며가지고 막 이렇게 있으면은 그 사람이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되게 이 수험가에 있으면서 되게 깜짝깜짝 놀라는 때가 많습니다. 제가 막말로 그러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데리고 컨설팅 한번 해보시라고. 자기 선생님들 모시고 한번 가서 컨설팅 한번 해보라고. 가능한가? 자,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그 수험생으로서 그 울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겸손하게 공부하세요. 겸손하게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과연 그 어떤 깊이, 공부의 깊이, 경험의 깊이가 올라간 다음에도 이것이 정말로 잘못되었는지 그때 한번 소리를 이렇게 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공부할 때는 너무 울분에 치여서 왜 자기가 하는 대로 세상이 안 돌아가냐고 그렇게 너무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왼쪽의 영역들이 주된 그 인사의 어떤 구분, 그 퍼즐판의 조각들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면 이제 이것이 2000년대,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들어오면서 세계가 왜 우리가 글로벌화가 된다. 세계가 점점 하나로 이렇게 그 통합화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그 트렌드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 트렌드 중에서 어떤 것들이 이제 인사노무 관리에서 주로 두드러지게 되느냐라고 하면 이 글로벌화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국제화예요. 옛날에는 이민 가고 이민 오고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제가 볼 때 1990 IMF 이전까지 우리나라에 외국인 근로자라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막 외국인 근로자 여기서는 이제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다 똑같아. 거의 없다가 막 보여요. 제가 요즘 신림동에서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이렇게 보면은 옛날에는 다 그냥 추리닝 입은 그 고시생들이었는데 지금 보면은 추리닝 입은 외국인들이 많아. 자, 그렇게 이게 오면서 이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던 인적자원관리에서 이 외국인들까지 포함하는 인적자원관리.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사람들을 외국에 보냈을 때 이 외국에 보낸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인적관리.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화,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제 예전에는 이 기본적인 어떤 모델에서는 없었던 그런 기능들을 수행하게 돼야 됐을 겁니다. 그래서 국제화, 글로벌화. 그 다음에 고령화. 우리 여러분들 지금은 정년이 몇 세로 되어 있습니까? 고령자 고용촉진법에서 60세까지로 되어 있고 지금 계속해서 그걸 높이자라고 지금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60세 이전에는 고령자 고용촉진법에서 정년을 몇 세로 해놨어요? 55세로 이렇게 해놨었습니다. 그 전에는 법으로는 안 정해져 있었지만 어떻게 돼 있었어요? 50세였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50세 되면 은퇴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50세면은 여러분들은 무슨 50세에 은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입사해서 저의 그 미국인 멘토가 저한테 28살, 29살인 저에게 자기는 51살에 은퇴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 그렇게 일찍 하냐라고 그랬더니 아니, 자기네들의 평균 수명이 70세 조금 넘는데 미국 애들의 그때 평균 수명이 70세를 조금 넘는데요, 남자가. 그러면 내가 51세 은퇴해야 한 10년 건강하게 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축 처져가지고 또 한 5년 이렇게 하면은 자기 죽게 돼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힘 있을 때 그래도 살아있으면서 힘 있을 때 뭔가 은퇴 생활을 즐길 수 있으려고 그러면 51세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뭐예요? 60세에서 65세 지금 정년 얘기하고 있고 우리 평균 수명이 80대 중반으로 올라가고 있고 막 그렇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옛날에는 그래서 회사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50대가
50대, 60대가 직장에 남아있으면 도둑놈이다. 그래서 5, 6도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40세, 50세가 되면 정년이다. 그래서 4, 5정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근데 지금은 뭐예요? 60세까지 이렇게 넘어오고 있고 그러면서 조직에서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옛날에는 50세 이하에 그래도 상당히 그냥 나름 그 건강하고 젊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적 자원 관리를 하면 되는데 이제는 나이 든 사람들도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 고령 인적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령 인적 자원 관리의 문제들도 그 이전에는 없었어. 1990년대 이전에는 없었다라고 보면 돼요. 그 문제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여성과 가족. 자, 여성과 가족. 지금은 우리 시험도 여성 합격률이 더 높죠. 이제는 여성 합격률이 더 높습니다. 제가 처음 시험 봤을 때 그 여성 합격률이 30%인가 이 정도뿐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반반으로 와요. 저는 세상이 뭔가 이렇게 반반 근처에서 남자 반 여자 반 근처에서 그 균형을 이루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 경영 조직, 회사라고 하는 이런 쪽에는 다 남자 위주의 이런 어떤 그 조직이었고 운영이었습니다. 자, 그러던 것이 왜 전 세계가 다 반반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상하게 회사라는 곳, 경영조직한 곳만 오면은 그런 그 성비가 깨지는가. 거기에는 상당히 이 남성들이 여성들을 이렇게 경영조직 안쪽으로 들이지 않는 뭔가의 그 장벽이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거죠.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자연의 어떤 그 섭리적인 반반의 그 균형 비율을 깨트릴 수가 없는 건데 그게 되고 있다 라고 하면은 여기에 상당히 부자연스러운 뭔가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걷어내고 우리가 여성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세상이 준 자원인데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여성들의 그 경제 활동의 진입과 경영 조직 안쪽으로의 그 진입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이 처음에 우리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할 때는 다 남자들이 주로 그 대상이었어요. 관리의 대상이었어. 그런데 이제는 여성들을 또 조직 안에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부분들을 그러면 신경을 써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시 되었고 우리나라도 IMF 이후에 이 여성들에 대한 그 활용을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됐었다. 그래서 여성과 또 가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적 자원 관리에서 어떻게 풀어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2000년대 초반에 여러분들이 이제 태어났죠? 그때 뭐가 있었느냐? 사실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IMF를 겪으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상상하지도 못할 큰 그 사회 변화의 충격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2000년대 초반에 뭐 했냐면 그나마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또 돈 좀 모아놨다가 하면 또 돈을 다 털리는 이런 어떤 그 닷컴 버블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뭐 AI 때문에 AI 버블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그 닷컴 버블이 뭐냐면은 회사가 없어도 사업 계획서에 무슨 닷컴이라는 회사를 만들겠다라고 그러면 거기에 전 세계에서 막 돈을 막 사람들이 막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막 투자를 해 놓는 겁니다. 그런데 1년 뒤에 가보면 그 회사가 없어졌어. 아예 실제로 운영도 한 번 안 해봤어. 막 그런 일들이 나오면서 이 사기꾼들이 막 득실득실 넘쳐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됐는데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되게 국지적으로 한 나라 안에서 자기네 국민들끼리 이랬는데 이 글로벌화가 되고 그러면서 이 전 세계의 돈이 다 미국의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존재하지도 않는 그 닷컴이라는 그런 데들로 막 들어가고 막 이러면서 그 수없이 많은 그 돈들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 갖고 전 세계 경제가 휘청하게 돼.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닷컴 버블이라는 걸 통해서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얼마나 그 취약하게 그런 잘못된 경영자들에 의한 그 탐욕에 물들어서 위험해질 수 있는가를 겪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했다가 다시 또 우리 2008년도에, 7년도, 8년도에 뭐 겪었습니까? 서프라임 겪었어요, 서프라임. 지금 좀 그런 거 비슷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막 듭니다. 막 지금 주식 가격이 막 올라가고 막 사람들이 막, 빚내서 막 집 사고 막 이런 것들이 빚내서 집 사서 서프라임이 왔던 것이고요. 주식 가격이 막, 말도 안 되게 그냥 올라가서 그때 그 닷컴 버블이 생겨서 버블이 터졌던 거고 이런 거였거든요. 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 결국은
경영자들이 올바른 정신들을 가지고서 돈만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어떻게 했냐? 사회를 이롭게 하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 남의 돈을 착취해서 돈 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이렇게 이제 보면서 그 경영자들에게 뭘 요구했냐면 ethic, 비즈니스 에틱, 윤리라는 것들을 요구하고 윤리라는 걸 가르치기 시작했어. 근데 윤리, 철학 이런 거는 경영학 분야가 아니라 철학 분야잖아. 그런데 이제는 뭐야? 그 철학과 윤리학 분야를 경영에서도 해라. 그 원칙들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인적자원관리에서도 이제 다루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거 필요 없었어요. 어떻게 효율적으로 돈 벌까?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데 돈 버는 것도 윤리적으로 버는 방법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인적자원관리의 퍼즐판이다. 그러면 이 퍼즐판이 중요한 이유는 뭐야? 내가 오늘 배우는 것이 어디에 해당되는가? 그걸 잘 알고, 그래서 내가 각각에 있는 이것들, 자, 이거 밑으로 가면 또 있어. 이 퍼즐판을 또 밑으로 내리면은 이런 식의 각각의 그 조각 하나마다 또 밑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그래서 이 퍼즐판들을 단계별로 다 이렇게 평면뿐만 아니라 단계별로도 이 깊이별로도 이렇게 잘 외웠는가? 잘 표출할 수 있는가? 야,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나가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 이 중에서 잘 된 거는 굳이 내 머릿속에 잘 안착돼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간 거는 그 반복의 주기를 짧게 갖고 갈 필요가 없어. 시간이 오래 지나도 잘 안 잊어버려. 그런데 되게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잘 안 외워지고 외웠는데도 빨리 사라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지. 자, 그런 부분들이 뭔가라는 걸 어느 퍼즐이라는 걸 알아가지고 그걸 내가 장기 기억으로 집어넣을 수 있도록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 한 놈만 좁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전체 판을 다 완성시켜 나가면 합격할 수 있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 수험 공부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겁니다. 자,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도 써 나가시라 이렇게 보고요. 뭐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하기 위해서는 다 같은 거를 여러 번 써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아까 이 리켓 강의 워크북을 1기, 2기, 3기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그냥 무식하게 따라오면은 3번을 똑같은 걸 써본다는 겁니다. 3번 써본 거면은 시험에 나왔을 때 그 비슷한 거 나오면 쓰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한 번도 제대로 안 쓰고 들어갈 거라고. 그 3번 이렇게 써보는 연습들을 했는데 여러분들 노무사랑 그 동행 카페에 들어가셔가지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한 것들을 이렇게 올리세요. 사진 찍어서 노트 적고 한 것들을 올리세요. 올리면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하라고. 그러면 제가 그 밑에다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른 말로 풀어줘. 자, 제가 쉽게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줬지만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똑같은 그 말로 풀어갖고는 설명이 이해가 또 안 돼. 그래서 제가 다른 형태의 예들을 들어서 이렇게 풀어주는 것들을 이렇게 쭉 하는 겁니다. 자, 이 과정들을 우리가 1, 2, 3기를 지나면서 계속 해야 돼. 자, 그렇게 하면 될 거고, 지금 시간이 조금 됐으니까 일단 쉬었다가 우리 본 과정 들어가기 전에 지금 요 슬라이드 백일필목 종방장단제시만 여러분들 한 번만 더 설명하고 이렇게 우리 강의 워크북 교재로 들어가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